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9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레스 얘기를 했고, 그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에로스가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물론 다수설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요. 그래서 에로스 얘기가 나온 김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담은 원전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책이 이제 아플레이우스라는 헬레니즘 시대에 좀 지나서 작가인데, 황금당나귀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당나귀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신기한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는데, 그 중에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뭐 꽤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에로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또 강대현 선생님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소녀를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신처럼 섬겼다는 거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뜻인데 나비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의 이름으로 삼은 거죠. 무슨 뜻일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영적인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름은 푸시케. 저걸 이제 영어로 읽을 땐 사이키라고 이제 사이키. 그래서 뭐 사이코델릭이니 뭐 사이키 드라마니 뭐 사이콜로지,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어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내 기법을 써봤는데 물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뒤에 가면 흐트러져요. 이 그림은 이제 루카 조르다노 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소녀를 신처럼 섬겼고, 그래서 뒤에 나올 얘기인데, 이 아프로디테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부터 덩치가 더 큰 애기인데, 큐피드, 에로스. 아프로디테가 이 아름다움 때문에 숭앙을 받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휘불이 쓴 거죠. 여신처럼 섬겼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아름다운 여성을 여신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고, 뭐 재물을 갖다 바치나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시기 질투하여 에로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작 에로스가 가서 자기가 사랑에 빠지고 말아서 그 아프로디테를 아름다운 궁전에 데려다가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게 어디 나왔던 거냐면, 요 이야기의 번역본에 들어갔던 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1815년에서 16년 사이에 출간된 책에 들어간 사파래요. 메리 조셉 론델과 루이스 라피트 둘이 뭐 그린 뭐 애칭일까요? 그렇죠. 이 장면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에로스 신과의 결혼을 앞두고, 근데 뭐 좀 앞뒤가 좀 안 맞긴 하는데, 언니들에게 막 그 보석을 자랑하고 있는 그 푸시케의 모습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근사하죠? 자, 이거는 이제 결혼식 장면. 이건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영국 화가 이름인데, 이름은 에드워드 번 존슨. 작품 연대는 1895년. 네. 약간 우울해 보이는 톤과 이런 색감을 잘 즐겨 쓰는 라파엘 전파에 속하는 화가죠. 결혼식인데 무슨 좀 장례식 비슷한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죠?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결혼식 행렬입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이 언니들이 또 니네 신랑은, 이게 에로스가 신이니까 밤에 와서 같이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사라지고, 그래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푸시케가.
그래서 언니들이 꼬드겨서 밤에 몰래 가서 얼굴을 봐라. 자고 있는 모습이라도 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등잔불을 들고 자고 있는 그 에로스의 얼굴을 보려고 한 건데 여기 지금 희미하게 나오지만 여기 얼굴이 있습니다. 화질의 한계상 여기 얼핏 보이죠? 근데 에로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화가의 일종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신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지만 깜짝 놀라서 기름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에로스가 화상을 입고 자신을 믿지 못한 푸시케에 실망한 나머지 사라져 버리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뭐 콩쥐팥쥐 얘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프로디테가 갑자기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푸시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콩쥐팥쥐 얘기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곡식 더미 속에서 돌을 골라내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나타나서 그 돌들을 다 골라내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던가요? 황금 양털을 가진 양의 황금 털을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이 양이 무시무시한 양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갈대가 이 말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기를 뭐 이 가시덤불 같은데 이렇게 지나다닐 때 그 양털이 거기서 걸려서 뭐 빠지니까 그걸 주워다가 갖다 줘라 뭐 그랬고, 또 하나는 스틱스 저승의 강물을 떠와라 라는 거였는데 제우스의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일을 대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일을 처리해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어디 지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페르세폰에게 마지막 미션인데 그 시어머니가 페르세폰에게 가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받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론 스틱스 강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있는 푸시케의 모습이겠죠. 이 그림은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 그건 아닌데. 이거는 에우지니 에른스트 힐마하, 이름이 어려워요. 불어에다가 뭐 독일어에다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린 작품이고 1865년도 작품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떠났고, 그런데 이제 오다가 아름다움이 담겼다니까 또 소녀가 궁금한 나머지 이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판도라의 상자하고 이제 혼란이 생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푸시케가 가져온 건 상자가 맞는데 뭐 은상자라는 얘기도 있고 황금상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상자라는 얘기를 판도라의 항아리랑 헷갈린 거예요. 누가? 에라스무스라는 르네상스기의 대학자가, 유럽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헷갈려갖고 그때부터 판도라의 상자란 말이 와전이 돼서 전해졌다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거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워터하우스, 1904년 작품입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미기는 잠꾸러기 뭐 이런 얘기랑 관련이 돼 있을까요? 미기는 잠꾸러기란 말을 모르는 아이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여튼 그래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요거는 다른 버전. 존 린하드 웨길린, 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1890년도 작품인데 여기 특징은 뒤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푸시케가 나비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화가의 솜씨겠죠.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자, 이거는 뭐 좀, 뒤에는 막 순서가 좀 뒤집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에로스가 화상을 이겨내고, 거기서 회복되고, 푸시케가 위험에 빠진 걸 알고, 푸시케를 찾아가서 잠을 깨우는 건 뭐다? 키스. 키스를 해서 잠을 깨웠고, 그래서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와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시어머니랑 화해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를 벌이는 중이에요. 올림포스 신들이 그 결혼 축제를 벌이는 중입니다. 자, 여기 뒤에 쭉 그동안 한 얘기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에로스와 푸시케의 모습인데, 이거 작품은 아까 그 작품, 일단 아까 그 작품은 여기요.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에, 아이고, 뭐 너무 넘어갔다. 라파엘로의 작품이에요. 마치, 어디, 카페트에다 그려놓은 그림 같지만, 이거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벽화로 그리는 거고요. 라파엘로 작품이고, 1517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 그림, 요거는 제라르 프랑스와 파스칼 시몬, 이름 길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798년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에로스는 있는데 옆에 에로스의 키스를 받고 있는 푸시케의 눈의 초점이 멍하죠. 그래서 그 해설에 따르면 그 사람인 푸시케의 눈에 에로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초점 잃은 얼굴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녀 같은 몸 체형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키스하는 장면. 안토니오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1787년에서 1793년에 걸쳐서 오래 만든 작품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키스를 받고 있는 푸시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지, 에로스가. 이것도 역시 이제 에로스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잠에 빠진 푸시케를 깨우기 위해서. 자, 이거는 안토니스 반다이크. 1638년도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 로마에서 얻은 이름은 메르쿠리우스. 그래서 영어로 머큐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헤르메스가 헤르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에 헤르마라는 말이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르마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민간 어원설, 민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어원설이라는 거죠. 뭐 학자가 판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꽤 그럴듯한 것이, 보통 이제 어느 문화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마을이나 지역의 경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 선앙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집 옆에 이제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치성을 드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다 이렇게 뭐 깃발도 매달고, 근데 그 밑에다 이제 돌을 쌓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따가 그림에 나오겠지만, 몽고에도 유사한 풍습이 있어요. 몽고랑 우리랑 상당히 이제 유사한 풍습이고 언어도 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우랄 알타이어죠? 뭐 그런 예전에 그 어족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서양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련돼서 보면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 즉 양치기 같은 거. 왜 양치기 경계를 지키냐면,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산에
양떼들 산으로 몰고 가는 게 양치기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울 때 양이 더위에 약해서 더울 때 산 위로 올라가서 몇 달씩을 그 양떼들의 풀을 뜯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그 구역들이 있어요. 풀밭들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뜯으면 뭐 자기들 먹을 게 없으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뭐 김씨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 씨네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래서 그 양치기들은 그 경계를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양치기,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나그네, 우리 집에서 다른 집으로, 그다음에 전령, 도둑은 담을 넘어가지요. 경계. 거지도 그렇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상인 역시 그렇고, 이들의 신 보호자가 이제 헤르메스입니다. 이게 상인의 신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헤르메스 자체가 제우스의 전령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경계를 지키고 경계를 넘나들고, 이 양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인데, 이 신은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도둑, 본인이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을 본인 스스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둑들의 신인데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의 소떼를 훔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의 신인데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고요. 전령의 신. 그래서 전령들이 갖고 다니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오늘날은 이제 의학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꼬여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지팡이가 의학과 연결된 지팡이이기도 하고, 또 날개가 달렸고 빨리 이동하니까 나그네 모자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 모자거나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의 전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라는 말에다가 노이틱을 붙여서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하면 해석하기라는 뜻인데, 해석하기 원래 처음에 생긴 거는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서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헤르메스의 이름을 따서, 헤르메스가 사람과 인간 사이에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듯이 그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 이걸 해석하기라는 말을 헤르메노이틱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겁니다. 헤르메노이틱, 이거는 독일식 발음이에요. 영어식 발음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데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신이.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전령. 그러니까 영혼의 인도자라는, 푸시케 폼포스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같은 역할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선앙당에 있는 돌무더기 같은 이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몽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이 있듯이 몽골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 얘기를 또 언젠가 할 때가 있겠죠. 예. 이게 들판에 이렇게 있으니까 신기하죠. 황야에. 이거는 여기 멀리 보이시지만 컨트리 더럼이라고 되어 있죠. 더럼 대학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마을 어귀에 이게 돌을 이렇게 쌓은 흔적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령이신 헤르메스. 여기 보시면 모자, 이게 나그네 모자를 쓰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품은 헤르메스 인게누이라고 부르는 건데, 바티칸 박물관에 있고요.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것의 로마 시대 카피본입니다. 아니다.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것을 기원전 2세기의 로마 시대에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 인게누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 그 이 석상 안에 인게누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기증자인지 조각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기를 따서 이제 이름을 헤르메스 인게누이라고 부릅니다. 멋있죠? 어쨌든 기원전 5세기 작품인데 늘씬하고 젊은 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헤르메스가 돌무더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헤름이라고 하는 험, 영어로 하면 험. 이렇게 헤르메스의 얼굴을 위에 놓고 밑에 기둥처럼 해서 거리에 곳곳에 배치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경계석 형태를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보통 성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건 떼어져 나온 것 같고, 이것도 기원 후 50년에서 100년 사이 된 것을 로마 시대에 카피한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헤르메스가 나오는데, 헤르메스 지팡이 요 끝이 이렇게 나면서 이게 나중에 뱀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기원전 480년에서 470년 사이 제작된 것이고, 원래 여기는 이제 일리아스의 장면인데 헤르메스가 들어간 부분만 확대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리오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양이에요. 크리오스, 그리스어로 크리오스 양. 그리고 이게 헤르메스를 나타내는 건데,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양 운반자라는 말이에요. 크리오포로스. 칼라미스라는 조각가가 기원전 5세기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게 로마 시대 카피본이죠. 로마 시대 후기의 카피본이라고 하고, 사실은 양은 제물로 많이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요 형태 자체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꽤 중요한 의미를 동기적으로 갖는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성기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발기된 성기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것도 헤르메스 상. 경계석이에요. 자, 아폴론이 양치던 솥대를 훔쳐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장면은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제우스하고 마이아 사이에서 이 헤르메스가 태어나거든요. 마이아도 여신이죠. 근데 갓난아기가 몰래 빠져나가서 솥대를 훔치고 다시 돌아와서 갓난아기 흉내를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이 쫓아와서 솥대를 내놓으라고 이제 부모들한테 당신 애가 이 사고를 쳤다 뭐 이런 게 따지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 조각, 이거는 520년 기원전 520년 작품이고요. 시포노스에서 나왔다고 하고, 여기는 뭐 연도가 나와 있네요. 예.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음 좋은 얘기. 제우스와 마이아,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헤르메스가 태어났고, 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제우스의 연인들 얘기할 때 이오, 소로 변한 이오, 제우스가 바람피다가 헤라한테 들켜서 화급하게 소로 변신을 시켜놨더니 헤라가 선물로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걸 데려다가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존재한테, 사람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 아르고스에게 감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보다 못해서 헤르메스를 보내서 아르고스를 처치하게 하죠. 그래서 펜플룻을 불어서 잠이 들게 해서 100개의 눈이 다 감긴 다음에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오를 빼앗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르게이 폰테스라는 아르고스의 살해자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으로 이제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의 소를 훔친 사건은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이 양치기 하던 아드메토스의 가축을 훔칩니다. 그 아폴론이 왜 양치기를 하게 되냐면, 아폴론이 크로니스라는 여자 인간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입니다. 원래 사람인데 뭐 반신반인이죠. 사람인데 뛰어난 의술을 아폴론으로부터 배워서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막 살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데스가 항의를 했고 보다 못한 제우스가 벼락을 내려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자기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벼락을 만드는 퀴클롭스,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퀴클롭스 외눈박이 거인들이 헤파이스토스를 도와서 제우스의 번개를 조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퀴클롭스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벌로 인간의 양치기를 하게 했고, 아드메토스는 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드메토스가 아폴론 인연이 다시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메토스를 대신해서 죽는 그 알케스티스라는 부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과 싸워서 알케스티스를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어요. 거기 페르세포네 할 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린애가 가서 이제 훔쳤는데 목격자가 생겼어요. 바토스라는 사람에게 목격이 돼서 소를 일부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12신에게 일부 제물로 바쳐서 미리 뇌물을 주고서는 아기 침대로 돌아오다가 그 끌고 온 소들 중에 일부의 내장들을 꺼내서 거북 껍질에다가 그 내장을,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옛날 악기들, 고악기들은 내장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내장을 이렇게 잘 말리면 굉장히 질겨서 그걸 현으로 쓴 거죠. 그래서 거북 껍질에다 걸어서 매갖고 리라라는 악기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따가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거북 껍질에다가 이렇게 현을 걸어서 만든 현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범인을 알고 아폴론이 찾아왔는데 제우스가 돌려주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리라와 소떼를 바꾸는 수완을 또 발휘합니다. 장사꾼의 신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트릭스터라고 신화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신화에서 개구진 신, 장난치는 신, 이런 신들을 이제 트릭스터라고 불러요. 사기꾼 뭐 이런 말일 텐데, 장난꾸러기 신의 컨셉을 갖고 있고, 헤라클레스도 좀 그런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다니고, 술 먹고 뭐 사고도 치고 막 이런 신이고, 그 북유럽 신화에는 로키 신, 여러분들 뭐 어벤져스 거기서 로키 신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신 기억이 있죠. 거기서는 이제 2인자로서 형에게 대적하는, 토르 신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됐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전에 이제 아레스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바람이 났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눈치채고 눈에 안 보이는 황금 그물을 침대에다 걸어서 둘을 올감했다고 했고, 그 소문 듣고 다들 구경하러 왔어요. 올림포스 신들이. 그러면서 그거 구경하던 헤르메스가, 야, 뭐 아프로디테 그 몸매를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저 황금 그물에 걸려도 좋겠다, 뭐 이런 짓궂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이제 결합하는, 에로스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버전이죠.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결합해서 낳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토스.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합쳐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성구유라고 부릅니다. 남자의 신체와 여자의 신체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신화는 살마키스라는 ним프가 사랑을 호소했는데 거부했고, 그래서 살마키스가 소원을 빌어서 남녀 합체 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 작품들 중에, 조각이나 뭐 회화 작품들 중에 남녀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이제 헤름 아프로디토스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실제로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에 대한 얘기들도 고대로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는 마이야와 헤르메스를 그려준 화병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신들의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마이야와 헤르메스만 따로 뽑았어요. 근데 이게 뭐 화가의 실수인 건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괴물처럼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눈을 정면을 바라보는 눈을 옆면에다 집어넣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집트식인 거예요. 사물의 본질, 사람의 얼굴은 콧대 이런 걸 보여주려면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은 또 정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섞이니까 도깨비처럼 그렇게 나왔죠. 이게 마이하고 펜플룻이거든요. 이게 목동의 신이기도 하죠. 양측의 신. 펜플룻이 이제 판신의 플룻인데 목동들이 많이 부는 플룻이죠. 펜플룻을 들고 있는 헤르메스. 자, 이게 이제 그 소떼 훔쳐간 얘기를 좀 드라마처럼 그림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아폴론이 있습니다. 아폴론은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 죽은 것도 억울하고, 뭐, 그 콜키스라고, 코르키스, 그 인간 여인을 아폴로가 활을 쏴서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사랑은 했으나, 그, 코르키스는 자기는 사람이라서, 뭐, 늙고 병들을 어서 아폴론의 사랑을 잃을까봐 결혼을 할 생각을 못했고, 결국 인간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화가 나서 활로 쏘아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그림 설명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넋을 빼놓고 있어갖고 그 사이에 지금 여기 헤르메스가 소떼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고 여기 이 큰 경치 밑에 작은 사파처럼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클로드 젤레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연도를 못 찾았고. 자, 이건 이제 헤르메스,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죠. 이게 뭐 신이니까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토스에게 뇌물로, 그러니까 입막음용으로 소를 넘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수완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자, 아까 그 그림입니다. 아폴론이 찾아와서 마이야와 제우스에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얘는 이제 어린인 체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니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소를 훔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었다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리라입니다. 리라 현들이 걸려 있죠. 이게 거북이 등짝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개죠? 줄이 7개, 7현금. 뭐 옛날식 번역으로 하면 7현금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도 뭐 미혼하고 오나 형제들이니까 나중에 좀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리라를 받고 있고, 여기는 이제 활이죠. 아폴론의 활, 아폴론의 리라 둘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죠. 이 그림은 노엘 코이펠이라는 사람이고 1688년 작품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헤르마프로디코스 아름다운 여인의 몸과 몸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기원전 2세기의 헬레님 시대의 그 오리지널 버전을 400년 후 AD 2세기의 로마 시대 카피본인데, 1619년에 데이비드 라리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원이 됐고, 여기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여기 다 대리석이에요. 근데 되게 푹신해 보이지만 이 대리석 부분은 지오 로렌조 베르니니, 유명한 조각가죠. 베르니니가 1619년에 만들었고, 뭐 카르디날 보르게제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답죠? 이거는 이제 입상이죠. 여기 남성의 부분이 있고 여성의 부분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페르가몬에서 나온 건데 헬레니즘 스타일이고,
기원전 3세기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터치가 아주 좋아서 되게 선정적인 장면이죠. 달라붙고 있는데 자, 이 작품은 지오반니 카르노발리이고 1856년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헤르메스 얘기를 했고요. 잠깐 끊어가겠습니다.